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이 대체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은 강아지 아토피를 빨리 나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방법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영상을 찾으시는 분은 이 영상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반려견이 오랫동안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어서 그 아토피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토피 다학제적 접근법의 유익성과 한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2024년도에 발간된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다학제적 접근의 이익이라는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람 아토피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고,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사람 아토피는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다학제적 접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여 하나의 주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아토피를 다룰 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그리고 사료의 문제, 또 아이가 너무 긁는 그런 행동의 문제를 각각 단절되고 분절된 방식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다학제적 접근은 피부관리, 식이, 환경조절, 심리행동 이런 여러 문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사나 영양사, 환경관리사, 심리상담사 이런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다룬다는 이야기고요. 초록을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의 시행은 최적화되고 안전한 치료 전달을 강화하고 치료 표준과 단기 및 장기적 환자 결과를 개선하며 조절되지 않는 AD가 평생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론을 보면 성인 아토피성 피부염의 유병률은 아시아에서는 1.2%, 유럽에서는 17.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성인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 습진성 병변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설, 비듬이고 균열, 태선화 이런 형태로 피부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강아지 아토피에서도 비슷한 변화이고요. 그리고 원인은 복잡하고 다요인적인 발병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일단 먼저 외부적으로는 환경적 유해 자극,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전적 요인, 면역 불균형, 손상된 피부 장벽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된 결과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AD 환자들은 신체적, 심리학적, 사회적 손상을 겪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을 유적생의 경과 손상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인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관리하는 유로 가이드덤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피부 상태만이 아니라 개인 전체를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와 연관된 질병으로 다중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신경정신질환, 심혈관질환, 암, 염증성 장질환, 루푸스와 관절염 이런 것들이 아토피 환자에게서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유로 가이드덤 가이드라인과 미국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유로 가이드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이클로스포린, 두필로막, 트랄로키노막, 그리고 잭옥시제인, 아브로시티닙, 바리스티닙,
우파다시티닙 요 6가지 전신 약물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한은 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비상요법 약으로만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피부과학회의 AD 가이드라인을 보면 두필로막, 트랄로키노막, 아브로시티닙, 바리스티닙 및 우파다시티닙 이 약물들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자티오프림,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것들이 다 면역 억제제인데 이런 것들은 상태가 굉장히 심할 때만 조건부 권장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중증 AD 성인이 전신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상을 느끼고 재발성 악화를 겪으며 손상된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치료는 평생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기적 접근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가이드라인은 질병의 복합성과 동반 질환의 존재를 고려할 때 다른 전문가들이 포함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결론은 아토피성 피부염은 임상, 유전, 행동 및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특징이며 이는 피부과 전문의 단독 혹은 다학제 팀에 의해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논문이 2024년 굉장히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고,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두 곳의 가이드라인이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저런 약물로 아토피를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물이 근본적인 아토피 상태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물들이 동물병원에서 아토피를 다루는 방식하고 차이는, 동물병원에서 최근에 아토피로 고통받는 반려견에게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아포켈 그리고 사이토포인트 그런 약물인데, 이런 약물은 신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31의 작동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좀 전에 소개한 트랄로키노맙이나 그런 약들은 사람 쪽에서는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이 주요 인터루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루킨 13의 작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려움증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신 논문에서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런 인터루킨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의사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그림을 뭐로 볼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이쪽이 입이라고 보면 오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쪽을 입이라고 보면 토끼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의학은 아토피를 유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민한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과민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 과민한 것을 완화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는 아토피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약은 쓸 때 잠깐 가려움증이 덜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재발하고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 혼자서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없고, 다양한 심리 전문가나 환경 전문가나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지 그 사람의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게임 중에 소도쿠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요 9개 칸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넣어야 하고, 그리고 또 수직과 수평 요 칸에도 1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게 숫자를 넣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각각 하나의 숫자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을 푸는 방법은 1에서 9까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이 전체 칸을 봤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숫자를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이 게임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칸들이 채워지면서 나중에는 쉽게 이 게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게임과 같이 아토피 또한 기존의 현대의학적 시각에서만 보면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수학을 현대의학 기반으로 배웠지만 그 이후로 한계를 느끼면서 다양한 영역의 의학들을 공부했고, 또 심층생리학이나 신유물론 같은 이런 철학들, 그리고 또 제가 생명윤리학 석사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다양한 영역의 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생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할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영역의 시각들을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생명에 의해서 문제되는 정말 큰 부분은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지만 생명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이 38억 년 동안 진화를 해왔고, 그 동안 수많은 종들이 사라져갔고, 또 어떤 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이 진화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경쟁만을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에서 경쟁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것이 생명 진화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진화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수많은 동물들은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 그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얘기할 때 자꾸만 유전자 얘기하고 그게 고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서 환경적 위험 요인을 다룬 이런 논문을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도 보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아토피를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이전에 아토피로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변화된 환경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증가하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서 아토피 유병률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또 성인은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환경적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다룰 때는 가장 신경 써서 돌봐줘야 되는 것이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몸에 유입하게 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경우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아토피를 심화시키는데, 이 각각을 일반인들이 폭넓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영역의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큰 틀에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각각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령 반려견 같은 경우는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의 가장 완벽한 먹거리는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다양한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고한 그러한 인식의 틀이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일반인이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피부병은 거의 대부분이 아토피일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좀 거리가 되더라도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토피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아이를 한 케이스 소개해드리면, 얘는 2달 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던 아이인데 8살 된 퍼그고 3살경부터 외용으로 시작해서 피부 전체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모든 약들은 다 써봤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희 병원에 왔던 아이고, 저희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가 작년 12월 5일이었는데 이 만두의 피부 상태는 이런 식으로 발적과 농포가 전신적으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비듬도 많이 떨어지고 털도 많이 빠져 있고 또 지루도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배에 있는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 이런 데를 보면 온통 불긋불긋한 발적이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그렇고요. 등 부분도 허벅지부터 해서 털을 만져도 털 아래쪽도 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이런 발적이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보호자분에게 뭐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먹거리 바꾸고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것들 관리해 줄 것을 권하고, 그리고 몸에서 독소를 빼내기 위한 입욕제나 몸의 면역 상태를 건강하게 해준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다시 내원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앞가슴 부분에 이런 발적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 이런 농푸들 다 사라진 상태였고 아직 약간 발적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타구니 부분에 발적 사라졌고 허벅지나 등 부분에 있던 이런 농포들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만두처럼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간 아이들의 80% 가까이는 상태가 호전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체질이나 피부가 손상받은 정도,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서는 먹거리 그리고 입욕 그 외에 이것저것을 관리해 주길 권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호전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몸 안에 누적된 독소나 그런 것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체로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만두처럼 그렇게 호전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반려견이 피부병이나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치료 방법을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반려견 피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